안녕하십니까. IT 융합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I가 인포메이션, 정보고요. 그다음에 요 T가 테크놀로지, 기술입니다. 이 정보 기술이 이제 융합된 이 역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동안 이 통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통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입니다. 채널을 통해서 정보원에서 목적지로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가 통신 시스템입니다. 디바이스다. 장치잖아요. 장치. 이 디바이스인데 컨베이즈 하면은 이제 전달하다. 누구를? 인포메이션.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다. From 어디로부터? source. 소스로부터 여긴 지금 이제 정보원. 소스로부터 정보를 이동하는 장치다 해놓고 이 소스가 이제 뭐냐면 트랜스미터입니다. 송신기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냐면 to a destination. 그래서 from 소스로부터 목적지 destination까지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가 통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데스티네이션이 이제 리시버 수신기예요. 우리 이제 라디오 생각하시면 되죠. 뭐 라디오. 요 소스는 이제 트랜스미터 방송국. 근데 미아는 뭐뭘 통해서라는 뜻이고요. 뭘 통해서냐면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는 장치다. 근데 이 프로퍼게이션 메디움 해갖고 프로퍼게이션 하면은 이게 전파. 그다음에 메디움이 이제 그 매체입니다. 매체.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 메디아 이렇게 되잖아요. 멀티미디어 할 때 미디어.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복수형이고요. 메디움이 이게 이제 단수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일 적에는 메디움이라고 하고 이런 게 여러 개 있으면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끝이 UM으로 끝나는 거는 A로 복수형이 바뀐다 하는 것까지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예를 들면 이제 전화망이라든지 휴대전화, 라디오, TV, 팩스, 무전기, 뭐 요새 뭐 스마트폰, 그다음에 근거리 통신망, 랜, 대도시 통신망, 광대역 통신망,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통신 시스템에 속해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 통신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과연 어떤 순서로 갔느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쭉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게 맥스웰이 전자기파를 예측했어요. 네 가지 법칙. 이 당시는 전기와 자기.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 가지고 전자기학이라는 이제 과목이 이제 있는 거고요. 전기와 자기. 이제 맥스웰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전자기파를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맥스웰이 발표를 했는데 그거를 누가 듣냐면 헤르츠가 이 말을 알아들어요. 도대체 이 맥스웰이 말한 게 뭔가 이거를 전 세계 인류들이 다 이해를 못했는데 헤르츠만 이해를 했어. 그럼 요 헤르츠가 이제 뭘 했냐면은 맥스웰의 예측을 검증해서 최초의 전자기파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진짜 위대한 그 발견을 한 거지. 발명이라고 해야 돼요. 발견이라고 해야 돼요. 발명? 왜냐면 이제 그 안테나와 송신기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발명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데 이 헤르츠가 37세에 아주 그 요절해요. 단명을 해. 이 전자기파만 만들고 발전을 못 시켜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탈리아의 마르코니가 연구를 합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대서양 횡단을 할 수 있는 무선 신호를 전송해요. 이게 이제 두 번째의 중요함.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라디오 이제 막 생기잖아요. 생기고, 여기 1947년에 벨 연구소에서 트랜지스터를 발명해요. 이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아주 갑자기 막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트랜지스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947년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지금? 한 80년 전? 불과 80년 만에 우리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거기에 이 트랜지스터를 발견한 것이 획기적인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1976년에 퍼스널 컴퓨터잖아요.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이 됐고요. 이제 IBM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IBM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인터넷과 월드와이드 앱이 대중화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도 없으면 못 사는 인터넷 겨우 30년 됐어요. 30년. 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굉장히 큰 위대한 발명, 발견 만들고 통신이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1980년대부터 2015년 정도까지 요 정도가 우리 전자통신의 꽃이었어요. 전자통신. 우리 한양대도 전자통신공학과가 있었고 여기 이제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삼성, LG 이런데 스마트폰 개발을 하는 사업에 들어갔고 또 인터넷 사업부 굉장히 곽광을 받던 전자통신과인데 지금은 없고 이제 통합됐어요. 전자공학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통신이 발전을 할 만큼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는 항상 발전은 산업이랑 연결되잖아요. 산업이 결국 돈이란 말이야. 돈, 머니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지금 이제 이 산업이 불과 30년 만에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가지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의 기본이 됐다면 이제 잠시 쉬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다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발전이 줄을 잃었다면 이제 지금은 AI를 비롯한 소프트웨어의 발전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제 넘어간 상태죠. 지금 우리 이제 통신도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제 산업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맥스웰 방정식의 이해를 하실 거고요. 자, 전기와 자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고 이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맥스웰 방정식이고요. 맥스웰 교수님이 이제 하셨어요. 이거는 전자기학의 핵심을 담은 4개의 기본 방정식이고요. 겨우 4개입니다. 4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19세기에 정립한 이 방정식입니다. 자, 이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맥스웰 방정식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9세기 전자기 현상 연구의 집대성으로 이전 과학자들이 발견을 통합했어요. 이제 맥스웰이 뭐 자기가 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여러 과학자들이 발표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에 대한 요 전기 2개, 자기 2개, 4개의 방정식을 발표한 거지. 그러다가 이제 이 패러데이도 뭐 엄청난 발견을 한 과학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험적 발견을 수학적 언어로 정교하게 표현한 사람이 이제 맥스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혁신적 논문을 냈어요. 1861년에. 근데 이 당시에 이렇게 논문을 냈을 때 이걸 알아들은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자, 첫 번째, 잘 보세요. 요거는 전기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요것도 전기에 대한 얘기예요. 전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자기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 요것도 자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기는 자석 생각하시면 되고, 전기는 이제 우리 그 전화 생각하시면 되죠. 첫 번째, 이걸 다이버전스라고 읽어요. 다이버전스, 여기까지가 다이버전스, D는 로우다. 그러니까, D에 대한, 전기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있다, 이 뜻이고요. 그러면 다이버전스가 뭐냐면, 이게 발산한다는 뜻이에요. 발산한다, 이렇게.
여기 전하가 하나 있으면 이 전하로부터 전기력선이 이렇게 발산해서 나간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발산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들으면 좋을까요? 하면 저는 이제 캠핑 가서 모닥불 깨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이제 모닥불을 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람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모닥불이 어디 쪽으로 가나 따뜻하죠. 뭔가가 불로부터 열기가 전달되는 걸 느끼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여기도 전하가 있으면 이 전하에 의해서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냥 모닥불이다. 모닥불처럼 전기의 영향이 전하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전기력이 생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건 그러면 B는 이게 자계거든요. 자기의 다이버전스는 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뻗어나가지 못한다. 자기는 뻗어나가지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북극, 남극 이렇게 놓으면 N쪽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자로 이렇게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왜 여러분들 왜 저도 말만 들었지 뭐 이렇게 해갖고 왜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자석에다가 여기 종이 놓고 쇳가루 이렇게 쫙 불리면 그 쇳가루들이 이렇게 되는 거 사진도 보셨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개는 뻗어나지 못하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여기까지. 요게 이제 전기의 특성, 그러니까 전하의 특성이라고 그러죠. 전하의 특성, 요거는 자개의 특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이건 이해하기 쉬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 컬이라고 읽어요. 컬, C-U-R-E. 이게 이가 뭐냐면 이게 전개거든요. 전개. 전기. 전기의 장. 요거는 요 뒤 얘기를 잘 봐봐요. B는 뭐냐면 자개거든. 자개. 자석이 움직이면 이건 우리 미분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개의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미분이라는 게 변화율이니까 이 자개가 변화하면 그거에 의해서 누가 생겨? 일렉트로닉 전개가 생긴다. 전개가.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이 자석을 이 코일에다가 집어넣었어. 집어넣으면 전류가 생기더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자석이 안에 있던 자석을 바깥으로 빼버리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들더라. 그러면 여기서 자개를 계속해서 변화를 주면 이 자개에 변화를 주면 뭐가 생겨요? 여기서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거지. 이게 이제 그 패러데이가 실험한 거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다음 번은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이건 똑같죠? 이라는 것은 전개예요. 그죠? 이 전개가 변하면 이건 상수니까 그냥 말만 알아두면 돼. 전개가 변하면 누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보시면은 이게 이제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잖아요. 여기 우선 아까 다시 한 거 B는 뭐예요? 자개. 요건 미분. 자개의 변화율. 자개의 변화율에 따라서 전기가 생긴다. 전기가 생긴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는 뭐냐면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 얘를 잡아 넣으면 전류가 얘가 들어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 자석을 빼면 못 나가게 만드는 반대 방향으로 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 물리에서는 마이너스라는 게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고 여기 라운드 T 라운드는 미분했어요. B라는 것은 자기장이 변화하면 이거의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로닉 이게 전기장인데 이게 전류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다시 보시면 이거 왜 전개의 변화율에 변화하면 누가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장이 전기장을 유도한다, 만들어낸다 이 뜻이고 발전기와 변압기의 작동 원리를 이제 설명하는데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쪽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르면 자기장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전기가 생긴다는 거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보시면 화살이잖아요, 화살 뒤에서 보면 이제 X로 보고 이제 앞에서 보면 점으로 봅니다. 뒤에서 보면 점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려요. 이거 하나잖아, 하나. 엄지손가락은 하나야. 이게 누구야?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 전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간 뜻이에요. 엄지손가락은 하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여러 개가 있죠. 오른손이 이렇게 돌잖아. 이게 지금 여러 개가 있는 건 뭐예요? 자기장.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이 전선 주위로 자기장이 생긴다. 지금 이 뜻이고, 전류가 밑으로 올리면 반대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걸 보시면, 전개의 변화율은 뭘 만들어? 자기장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 네 가지가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뭔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거 어디서 듣긴 들은 것 같아. 초등학교 때부터 막 이런 거 막 해본 것 같단 말이에요. 응? 들어는 봤어. 근데 이 얘기를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전기가,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고, 자개는 못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생기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뭐, 좋은 얘기네. 뭐 이러고 끝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보고 딱 알아들은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결국 앙페르 맥스웰 법칙으로, 아까 이제 요거는 이제 앙페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를 이제 맥스웰이 이제 조금 더 집대서 한 겁니다. 여기 이제 아까 요건 뭐 상수니까 빼고, 여기 아까 보시면 전기장의 변화율에 의해서 자장이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앙페르 법칙을 확장해서 시변 전기장의 영향을 이제 포함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럼 이 네 가지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요 할 때 헤르츠는 이걸 알아들었단 말이야. 뭐냐면 과학계 혁명적인 발견을 낳고 이게 이제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되는데, 우선 이 사람이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여기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이 전기에 의해서 자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뒤로 반대 방향으로 자장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거 아니에요. 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꾸 바뀌면 이 자장이 커졌다 작아졌다 방향을 바뀌면서 돌 거 아니냐? 그러면 전기라는 것은 뻗어나간다니까, 처음에 전기를 보내고 전기를 우선 뻗어나가게 하면 여기서 이 전기를 변화시켜. 전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면 이 바뀐 거에 대해서 자기장이 변할 거야. 자기장이 이렇게 돌다가 바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면 이 바뀐 자기장에 의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은 전기가 생기지 않느냐? 전기가 생기면 또 뻗어나갈 거고, 이게 방향이 바뀌면 또 자장이 바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게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그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실험을 하죠. 우선 이제 이 헤르츠를 보시면 1857년에 이제 독일에서 태어나셨고, 베를린 대학에서 있고, 불과 이제 37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난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1888년에 전자기파의 존재를 실험해서 증명을 했고, 이것은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실험적으로 입증을 해서 이것이 무선 통신 기술의 과학적 기초를 마련한 거다. 이제 이 말이고.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처음에 여기 이제 보내잖아요. 전파를 보낼 때 전기가 먼저 나갈까, 자기가 먼저 나갈까? 우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자, 전기예요, 자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야. 자기, 전기. 자,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전기는 뻗어나간다 그랬죠. 근데 자기는 못 뻗어나가고 N극에서 나오는 게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만약에 자기를 보내면 못 갑니다. 전기가 먼저 나가야 돼. 전기가 먼저 나가야
그 전기로부터 이런 전기장이 생기고 이 전기가 움직이면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 의해서 전기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다. 이해하시죠? 처음에 전기가 나가면서 이 전기 바깥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이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기가 생기고 한다는 거예요. 자, 꼭 기억하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헤르츠의 실험 장치는 발진기가 있었고 수신기가 있었다. 이게 전자기파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동일한 것을 증명했어요. 아주 뭐 엄청나게 위대한 발견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1887년에 했던 장치인데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줘.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주면 여기서 스파크가 탁 날 거 아니에요? 이 스파크가 이제 날아가서 여기에 번쩍했다 이거죠. 여기서 전기가 번쩍했는데 여기 와서 번쩍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날아갔다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는 뭐 한 그 교실 아니었기 때문에 한 20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의 장치나 뭐 거의 다름이 없대요. 이걸 이제 1887년에 발명을 한 거죠. 이 현대통신에서 헤르츠 때문에 휴대폰 위성통신 기술의 기반이 됐고 여기에 라디오, 이제 처음에 라디오부터 나오잖아요. 그다음 TV, 와이파이 뭐 이런 무선 기술이 헤르츠의 발견으로부터 시작을 됐다는 거고 과학적 기반으로 전자기학의 실험적 토대를 만들었다. 아주 위대한 업적을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헤르츠를 기르니까 헤르츠 많이 들었죠? 93.1MHz 이렇게 할 때 주파수 단위입니다. 라디오의 주파수 단위가 헤르츠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물리학회는 그의 업적을 기리는 특별한 메달을 하나 해서 헤르츠 메달을 수여했고 과학적 유산은 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 사시면서 계속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37세에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돌아가셔. 전자기학의 발전, 이제 물리학 핵심 분야에 특히 전기자기학, 전자기학의 발전에 기여했고 이것이 이제 무선통신의 시작입니다. 무선통신의 시작.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고 실험 중심에 접근을 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지금 헤르츠가 37살에 너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마르코니인데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1974년에 태어나서 37년에 돌아가셨대요. 근데 무선 통신에 성공했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헤르츠는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뭘 어떤 꼽혀보지도 못했고 이분이 이제 최초의 무선 통신을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헤르츠는 강의실에서 그냥 연구실에서 해봤잖아요. 연구실. 그러니까 요 정도 한 20m밖에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르코니는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이니까 그 세바스찬, 자기 하인 세바스찬 시켜가지고 야 너 앞마당 가봐. 앞마당 가서 여기다가 아까 그 수신기 있죠? 수신기 여기다가 두고 자기가 여기서 번쩍 했더니 여기서 번쩍하는 걸 본 거지. 또 세바스찬 막 와갖고 주인님 여기서 번쩍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무선통신의 선구자입니다. 무선통신의 아버지, 이탈리아 과학자 마르코니 3. 현대 통신 기술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마르코니는 이탈리아의 아주 부유한 지주 아들이에요.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아주 과학적 현상이 됐고, 근데 이 양반은 뭐 그냥 사교육 받았대요. 워낙 부잣집 아들이라 뭐 혼자서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기에는 1893년 헤르츠의 전자기파 이론에 영감을 받아서 무선 신호 실험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의 저택 다락방이 첫 실험실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다락방에서 이제 그 발신을 하고 세바스찬이
저 멀리 가서 받아들이는 이게 첫 실험실이었다 이거고. 이 안테나와 접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통신 거리를 크게 확장해서 2km까지 신호 성공에 성공했어요. 2km까지 간 거야. 헤르츠가 한 20m 정도, 뭐좀 길게 봐서 20m인데 이거를 2km까지 뻗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96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세계 최초의 무선 전신 특허를 받았어요. 이탈리아 정부는 그의 발명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거 뭐 어디다 쓸 건데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 영국에서는 이탈리아하고는 좀 달라. 이 당시에는 이제 여기가 영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태평양을 건너서 여기 미국이 있었단 말이야. 여기 영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부터 6개월 걸려, 6개월. 그럼 여기 이제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A가 살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6개월 와가지고 영국 여기 와서 법정 와서 여기 지금 살인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여기서 야 그러면은 뭐 사형시켜라 이렇게 했어. 그럼 다시 6개월 가.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래요? 항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닙니다. 멋쩍을 왔다 갔다 하면 세월이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관리가 안 돼. 그러고 있는데 마르코니가 내가 하면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전파를 쏴가지고 통신할 수 있게 한다 하니까 아주 홀깃한 거야. 그리고 또 어머니가 영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이 또 좀 호의적이었다는 얘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가 보면 이제 영국이고요. 이쪽이 그 프랑스야, 프랑스. 이게 도보 해협인데 바다 이제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여기서 여기로 전파를 보내가지고 서로 수신하는 걸 시연을 해. 그러다 보니 영국 사람들이 영국 정부에서 이거 괜찮네 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영불해협 통신을 합니다. 1899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불해협을 가로지르는 무선 통신에 성공해. 그래서 이제 이게 육지와 바다를 넘는 통신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다음에 대서양을 횡단합니다. 1901년 불과 몇 년이야 이거? 2년 후에 영국의 코넬에서 캐나다까지 3,500km 거리의 무선 통신에 성공합니다. 이거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거 이제 충격이지, 충격. 스마트폰 본 충격보다 더한 충격을 받은 거죠. 우와, 3,500km, 6개월 걸리는 걸. 그 다음에 이제 노벨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0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고 무선 통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게 되는 그런 겁니다.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 회사를 만들었어요. 1897년에 마르코니 무선 전신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상업적 가능성을 처음으로 실현했고 해상통신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선박과 육지간, 그 다음에 그 태평양을 건너서 할 수 있는 게 가능했고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시 구조 작업에 크게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영국 제국의 식민지 간 통신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해가 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다 통제하는 게 마르코니고 마르코니 회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돈을 뭐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단파 통신을 발견했고요. 장거리 통신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뭐 3,500km를 갔다니까. 그 다음에 이 지향성 안테나 시스템, 안테나를 개발했고, 그래서 무선 통신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크게 형성했고, 대륙간 통신 비용을 크게 낮추는데도 기여를 했다. 이 마르코니의 업적이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 근데 이제 말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2차 대전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탈리아하고 독일이 한편이야. 그런데 이제 마르코니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마르코니 데려다가 이제 우리 지금으로 치면 뭐 정보통신 장관 뭐 이제 이런 장관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장관을 시켜주니까 이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을 지지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명성에 이제 흠이 간 거지. 1937년에 63세로 이제 로마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 시에 전 세계 무선 통신이 2분간 중단돼서 이 공원을 애도했다 하는 건데, 만약에 첫째, 만약에 마르코니가 무솔리니랑 협조하지 않았다면 더 각광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 이탈리아와 독일이 승리를 했다면 또 이 마르코니의 인생이라든지 업적 뭐 여러 가지가 바뀌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주파수의 단위가 헤르츠가 아니고 마르코니가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무선 통신의 이제 시초가 시작된 거고, 이런 현대통신은 이런 기술로부터 스마트폰과 무선 인터넷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술적 기반을 만들고 이때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지금 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다가 이제 이게 이제 인터넷이 오면서 인터넷 TV 쪽으로 발전을 했죠, 그죠? 그다음에 글로벌 연결성, 대륙 간의 실시간 통신의 첫 단계를 열었고, 무선 통신의 기반을 열은 사람이 마르코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세 명을 기억해야 돼. 첫 번째가 누구야? 맥스웰, 그죠? 맥스웰이 그 당시에 있던 전기와 자기의 네 가지 법칙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듣고 헤르츠가 그럼 이게 전파가 있는 거 아닐까 라는 걸 받고 전파를 발명했다고 그래야죠. 응? 발명했고, 세 번째는 이걸 받고 마르코니가 집대성한 거지. 마르코니가 무선 통신의 시대를 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통신 시스템이, 통신 이론, 통신 시스템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면, 이 전기회로라고 하는 것은 전자기기의 기초고, 전기회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압, 전류, 저항.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옴이 발견했잖아요. V는 IR. 이게 전압이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전기 회로에 대한 이해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저항 R, 레지스터, 캐패시터 C, 인덕터 L. 요게 이제 옛날에 초창기 때 있었던 기본 수동 소자입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받아들여서 사용만 할 뿐이지 자기가 전기를 더 만든다든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 전기 에너지를 다르게 처리하고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는 능동 소자로서 신호를 채운다. 이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 아까 그게 1947년이라고 했어요. 요 다이오드와 트랜지스터가 나오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아주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나눌 때 요 저항, 캐패시터, 인덕터, 요거를 우리가 여기까지 보는 걸 우리가 회로이론이라고 하고요. 회로이론. 그 이후에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오피앰프 이쪽을 이제 전자회로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그래서 이 회로공학은 통신 시스템, 전력장치, 컴퓨터 하드웨어 설계에 필수적이고, 최신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 TR이 증폭을 해요. 기본적으로 증폭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 증폭을 하기 위해서 진공관을 썼다는 거야. 진공관. 여러분들 진공관 봤어요?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하여튼 진공관 이거 있는 거 빼다가 내 엿이랑 바꿔 먹고 뒤지게 맞았던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이게 유리 안에 들어있어. 이거 들어오면 여기 멀게요. 이 가끔 제가 어디 아날로그 앰프 하는데 보시면 이렇게 전기 들어오면서 이렇게 벌거면서 음질이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는 그런 앰프, 아주 고가거든요. 이제 그런 앰프에 들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트랜지스터가 요만해지니까 엄청나게 작아지잖아요. 작아진다고.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여러분들 왜 컴퓨터의 최초의 컴퓨터가 뭐 애니악인데 애니악이 뭐 빌딩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지금 다 없애고 일부만 남겼다는 건데, 이렇게 진공관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 트랜지스터가 오고, 이게 또 집적 회로가 되면서 이게 막 수십억 개가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동작을 하면서 작아지고 빨라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전자회로공학, 이제 우리가 전자회로라고 하는데, 전자회로는 현대 기술의 핵심이고요. 스마트폰부터 우주선까지 모든 전자장치의 기본이 돼.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다이오드부터 시작한다. 다이오드가 나오면은 이게 뭐 반도체라는 얘기 꼭 하죠. 반도체. 지금도 뭐 맨날 반도체 하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플러스가 많은 P형과 마이너스가 많은 N형 이렇게 붙였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압을 플러스 쪽에다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에다 마이너스 주면은 이게 전기가 흘러. 그죠? 전기가 흘러. 근데 반대로 이쪽 플러스에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에다 플러스 이렇게 거꾸로 연결하면 이게 전류가 안 흐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는 도체고 어떤 데서는 부도체야. 그죠? 이 반도체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도체 아니면 부도체였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하나 생긴 거야. 어떤 때는 도체가 됐다가 어떤 때는 부도체가 돼.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세마이 컨덕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하면서 세마이를 이제 반이라고 번역을 해버려서 이제 반도체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그냥 다 반도체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회로는 다이오드, 당연히.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종류가 BJT 하고 FET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OPMP. 근데 OPMP를 전자회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쪽 회로이론 쪽에서도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로의 기본 요소는 여기 저항, 전류의 흐름을 제한하는 수동 소자다. 이거 전기 에너지를 열로 변환한다. 이게 저항은 마치 우리가 들으면 전류를 못 흐르게 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정확한 거는 조절하는 겁니다.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 여러분들 왜 라디오 들으실 때 볼륨 조절하잖아요. 볼륨 조절할 때 저항을 크게 하면 소리가 작아지고, 저항을 작게 하면 소리가 커진단 말이야. 결국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전류의 흐름을 많게 적게 하면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캐패시터는 전하를 저장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압의 개념인데, 전압이고 회로에서 에너지를 임시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캐패시터가 이제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아주 재밌는 기능들이 많아요. 캐패시터가.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스터가 스위칭과 증폭을 담당하는 반도체 장치고, 현대 전자기기의 핵심입니다. 핵심. 트랜지스터의 기본적인 기능은 증폭이에요. 증폭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만한 신호 가운데 이게 10배로 커졌어요. 이거 엄청나잖아요. 증폭.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이라는 거는 온오프, 전기적 스위치. 온 됐다가 오프 됐다가 켜졌다 꺼졌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트랜지스터란 말이에요. 트랜지스터. 결국. 그래서 이제 다시 얘기하면 회로이론은 기본적인 RLC, 전압, 전류, 저항에 대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교류, 직류에 대한 공부를 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나온 소자들이 다이오드, 트랜지스터가 나왔기 때문에, OPMP 나왔기 때문에 그걸 따로 떼어다가 공부하는 게 이제 전자회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걸 조그맣게 좀 수업 시간 때 정리해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인 그 IT 융합의 역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회로는 연속적 신호로 작동한다. 그리고 자연현상과 유사한 형태고 소리와 빛을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라디오는 아날로그, 컴퓨터는 디지털 회로의 대표적이다. 디지털 회로는 이진수 0과 1로 작동하고 데이터 처리에 효율적이다. 노이즈에 강하고 정밀도가 높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회로, 아날로그 회로. 아날로그 회로는 지금까지 보셨던 RLC, 그 다음에 TR, 다이오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쓰는 것이 이제 아날로그 회로고, 디지털 회로는 AND, OR, NOT, NOT 게이트, AND, 그 다음에 OR 이런 소자들을 가지고 회로를 구성한 것이 디지털 회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뒤에 나오나? 네, 뒤에 제가 보면은, 자 우선 회로 해석의 기초를 보시면 V는 IR, 이 아주 단순한 이런 그 V는 IR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회로 해석의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제 분석해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키르호프라고 하시는 분이 막 공부를 해서 한 접점에 흘러 들어오는 전류합은 나가는 전류합과 같다라는 아주 유명한 법칙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물 생각해 봐요. 물. 자, 이쪽으로 I1이 들어왔어. 이쪽으로 I2가 들어왔어. 이쪽으로 I3가 들어왔고 이쪽으로 I4가 나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요 한 점에 봤을 때 I4라고 하는 놈은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아니냐.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의 합은 들어온 전류합과 같다는 거거든요. 이제 요 얘기는 왜냐면 여기 하나가 더 나가. 이렇게 이쪽으로 I5가 나가. 그럼 I4하고 I5를 더하면, 나가는 놈들을 더하면 들어온 놈들 다 더한 놈하고 같지 않냐. 아주 기본적이죠. 만약에 예를 들면 들어오기를 30이 들어왔는데 나가기를 10밖에 안 나갔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30이 들어왔는데 10밖에 안 나가면 들어온 20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 호수예요? 여기 막 그럼 여기 저수지어야지. 호수여야지. 들어오는 못 나가게.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이건 폐회로에서 전압 강화의 합은 전압 공급의 합과 같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이제 이해하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뭐 하여튼 한 바퀴 돌아오면 0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등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원점 회귀한다 그러잖아요. 20m 올라갔다, 10m 내려갔다, 50m 올라갔다. 어찌됐든 여기 돌아왔을 때는 다시 어떻게 돼요? 원점으로 돌아오잖아요. 0이 되잖아요. 0. 높이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높이. 제가 언제 한번 이게 전기 전류 회로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정말 좋아했는데, 하여튼 옛날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걸 잘 그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까 아주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폭기 회로는 신호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신호가 입력이 돼서 트랜지스터가 이 신호를 증폭을 해요. 그러면은 강화된 커진 신호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폭기는 오디오 시스템, 우리 아주 작은 신호잖아요. 작은 신호가 이제 커져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거고, 센서라든지 통신 장비 등에서 널리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 처음에 그 오디오 시스템 보시면은 LP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검은 판 보셨습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바늘이 있어. 이거 에디슨이 발명했다는 거죠. 축음기. 이렇게 넣으면은 요 홈 따라가면서 진동을 일으켜. 그럼 이 진동을 증폭을 해서 스피커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은 에디슨이 그러면은 그 당시에 트랜지스터가 없는데 어떻게 했지? 그때는 이제 진공관 뭐 이런 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트랜지스터가 나와서 소형화가 된. 그러다 보니까 이 증폭기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비근한 예일지는 모르는데, 여기다가 10원 넣으면 이쪽으로 100원 나와. 여기다가 그럼 100원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1000원 나와. 여기다가 1000원 넣으면 10,000원 나와. 이런
증폭되는 시스템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뭐 얘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디지털 로직 회로가 있는데 AND와 NOT 게이트는 디지털 로직의 기본 연산인데 이게 또 대단한 게 뭐가 대단하냐면 TR이 나왔잖아요. TR. 아, TR이 증폭을 하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 그 BJT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거 여러분들 회로적으로 이해하시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 이쪽이 입력이야. 여기 입력이 IB가 들어가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요. 전류가 흐르면 여기가 V0거든. 출력이 0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데 아니 여기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전압이 0이에요? 이러신단 말이야. 왜냐면 아까 V는 IR에서 저항이 있어야 전류가 흘러서 저항이랑 곱해져서 전압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없어. 저항이 없기 때문에 0이 되는 겁니다. 0V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입력이 없어. 입력이 없어요. IB가 0이야. IB가 0이면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아. 끊어져. 끊어지니까 이 V0가 5V가 돼요. 여기가 이제 되게 5V 걸어주면 5V가 됩니다. 그럼 또 이것도 되게 이해 못 하시는데, 아니, 여기 끊어서 전기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전압이 걸려? 이러시는 분들 있거든. 아, 참. 그래서 이게 전기공학을 안 하시, 여기 건전지잖아요, 이거. 1.5V짜리 건전지. 그러면 이거 우리가 전압을 얼마라고 그래요? 1.5V라고 그러죠? 전압 있네. 예. 이거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어떻게 전압이 있어? 전압이 있다니까? 예. 건전지가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저항 하나 달아가지고, 여기 전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할 적에는 실제적으로 테스터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다른 학생들한테는 자 여기 찍어봐라 1.5 나오지 그 얘기다. 여기 저항 여기 있고 여기 건전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측정하면 여기가 끊어지면 전압이 나온다. 근데 이래서 이제 TR이 전기적 스위치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우리 같은 이제 글쎄 이것까지도 제가 알았을까?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떤 또 그 헤르츠 같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낫 게이트다, 낫이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입력이 있으면 0이고 입력이 없으면 5V 1이니 5V를 1이라고 그랬으니까 1이니 이거는 낫 게이트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한 거야. 와 이거 참 기가 막히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낫 게이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두 개를 연결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A 입력 있고 여기 B 입력 있고 똑같이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V0를 열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엔드면은 이제 밑으로 가야 되나? 자 어떻게 해볼게요. A가 있으면 이게 온되고 B가 있으면 이게 온되니까 여기 V0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얘를 1로 가야 돼. 또 이번 경우에는 교수님 이것도 무슨 얘기냐 이러면 또 이제 하여튼 그냥 알아듣자고. 요게 온이 되고 요게 온이 되면 여기 있던 전류가 흐르면서 얘한테 전압이 생긴다. 뭐 V제를 여기서 뽑아도 되고요. 근데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이게 끊어지거나 이게 끊어지면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왜 전류가 끊어졌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해낸 거예요. 이거 엔드네. 이렇게 된 거고. 그럼 난 만들었고 엔드 만들었잖아요. 그럼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진짜 과학자들이야. 제가 볼 적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저항 하나 달고 여기다가 VCC 하나 달고. 그러면 이쪽이 입력이 있어요. 이게 1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고 이쪽이 1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테고 둘 다 1이면 이쪽으로 흐를 테고. 이게 뭐야? 5화란 말이에요. 이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온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다. 이래서 이제 기본적인 AND OR와 NOT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일 처음에 디지털 회로부터 얘기했잖아요. 이유는 제 원래 생각은 원래 기본으로부터 전기회로, 전자회로, 그다음에 여기에 통신까지 집어넣고 그다음에 디지털 회로 이렇게 해서 이 전체적인 IT의 하드웨어적인 발전을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 전기도 너무 어렵고 전자도 더 어렵고 통신은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디지털이다 해서 디지털부터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대학에서 디지털 논리회로나 전자회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해놨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반가산기, 전가산기 하면서 반가산기, 전가산기 한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합 논리회로, 논리회로 이런 거를 막 연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뭐 하냐면 만들어진 모듈을 갖다가 써. 그냥 만약에 고장나도 그 모듈 자체를 바꿔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제 몰라.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안타까워하는 거지. 수없이 많은 이러고 20년, 30년 가면 일단 대학에서는 안 해. 왜 안 해? 논문이 안 나와. 논문이 안 나오니까 연구할 수가 없어.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지식이 여기서 일로 도약을 해서 여기서 이루어지다 보니 여기 밑에 있는 연구들이 이제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조합 논리 회로는 이러한 AND와 NOT 게이트를 잘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복잡한 논리를 구현하고요.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한데 이 플립플롭 또 이 디지털이 그 획기적인 그 발전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플립플롭을 만들면서요. 그럼 이 플립플롭이 뭐냐면 메모리거든, 메모리. 기억할 수 있어요. 저장할 수 있다고. 이거 대단한 거예요. 뭐를 얼만큼을 1비트.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어. 얘가 0인지 1인지를 한 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 하나만 연결할 수 있으면 저장할 수 있으면 이거 8개를 저장하면 8비트죠. 이거 16개 가져가면 16비트잖아요. 이거 64개 저장하면 64비트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1비트짜리 기억할 수 있는 소자인 플립플롭을 만들음으로 해서 순차 논리 회로가 생기고 그 이전의 상태를 기억하는 회로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차 논리 회로를 제가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리모컨 가지고 105 하면 채널이 105로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리모컨 가지고 182 하면 182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조합 회로야. 들어온 입력에 따라서 출력이 바로바로 결정되는 게 이게 조합 논리 회로고. 그런데 여기 이전 버튼이라고 있죠? 이전 버튼. 이전 버튼 탁 누르면 어떻게 돼요? 182에서 이전 버튼 누르면 100으로 탁 가죠. 그 전에 방송을 얘가 채널을 저장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게 이제 순차 논리 회로가 이전 상태를 기억하는 회로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플립플롭이다. 플립플롭이 중요한 거는 1비트를 저장했어요. 저장할 수 있었다고. 이게 디지털 회로가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계기가 됐다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전자회로 설계 도구는 현대 회로 설계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멀티심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런 걸로 해서 PCB 설계로 이어지고 프로토타이핑은 실제 구현 전에 이제 검증을 한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 옛날에는 논리 회로 실험이라는 게 꼭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인 AND와 NOT 게이트를 가지고 구현을 해보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논리회로 실험 안 해. 그럼 실험 안 하면 뭘로 해? 멀티심 갖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좀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이 점점 하드웨어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람들 물어볼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물어봤냐면 납땜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저 납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얘는 엔지니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납땜 할 줄 알아야 엔지니어네. 왜? 납땜을 할 줄 알아야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납땜할 수 없어도, 저도 납땜 안 한지 수십 년은 아니고 한 20년 된 것 같아. 납땜을 안 하고 시뮬레이션, 오아캐드나 멀티씬 가지고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서 동작시키고 오케이 이거 되면 바로 PCB 보내가지고 찍어 오라 그래. 그 다음에 물론 소자는 납땜을 해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를 잘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자회로 공학, 전자회로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양적 컴퓨팅, 나노 회로, 이제 점점 더 이게 초소형 회로로 갈 거고, 인공지능이 이제 통합이 될 거고, IoT 네트워크, 모든 것이 연결된 이런 걸로 갈 거다. 그래서 이게 전자공학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하며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 엔지니어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렸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은 뭐야? 이 밑바닥에 있는 TR, 디지털 회로, 회로 이론, 뭐 이런 것 없이, 이런 공부 없이 바로 설계자가 돼버리는 지금 대가 되고, 빨리 결과를 내야 되니까 또 무엇을 연구하기보다는 이걸 먼저 만들어서 가고 있는 이제 상태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가 이제 지금은 뭐 다 디지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 될 테고, 지금 여러분들 솔직히 조합 논리 회로에서 설계하라 그러면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모듈 갖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전가상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전가상기를 여러분들이 엔드오아나 익스크루시브 모아가지고 만드냐고. 그냥 있는 칩 갖다 그냥 써버리는 거지. 그 안에는 몰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블랙박스가 되는 거죠. 입력과 출력만 알고 있는 거지. 이 중간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이 부품 갖다 쓰면 돼.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은 현대 전자기술의 핵심이고요. 컴퓨터부터 스마트폰까지, 우리가 지금 매일 쓰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 아닙니까? 이런 모든 전자기기가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반으로 지금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 디지털 논리 회로의 기초부터 응용까지 어떤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고, 이 아날로그냐 디지털이냐 해서 이제 아날로그는 연속적인 값 이렇게 된 거고, 이게 이제 하루에 그 온도 변화를 우리가 측정했다고 쳐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못하니까 1시간에 하나씩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값을 이제 이진수로 0과 1로 표현한 게 이제 이게 디지털 회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불대수가 논리연산의 수학적 기초인데 and, or와 not 등의 연산자를 가지고 이제 불대수, 논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게이트가 만들어졌어요. 디지털 신호를 처리하는 기본 요소들. 진리표로 동작을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아래 단계 and와 not 가지고 이렇게 만들던 이것이 이제 점점 집적화됐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조합 논리 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리모컨에 105 집어넣으면 105 채널 가고 132면 132 채널 가는 입력값에 따라 출력이 결정되고요. 내부 상태, 그러니까 저장한 상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요 구성 요소는 멀티플렉서. 멀티플렉서는 여러 개의 입력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선은 하나야. 전화선. 여기 춘향이가 있고 로미오가 있고 여기에 줄리엣이 있고 여기 이도령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향단이. 그러면 이게 바로 먹스예요, 먹스. 통신선은 하나라니까. 통신선은 하나니까 춘향이가 들어오면 요 신호를 선에 올리는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멀티플렉서.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그러면 춘향이가 전화해서 이도령한테 전화를 하려면 여기 하나잖아요. 하나로 들어온 신호를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건 앞에 D를 붙여서 디멀티플렉서라고 합니다. 디멀티플렉서. 디코드는 이제 코드를 풀어내는 거야. 뭐 엔코더, 디코더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술 회로가 가상기, 감상기. 이제 요런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고, 플립플롭이 이제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는 기본 메모리고요.
여기 이제 SR, JK, D형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레지스터는 여러 비트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이 플립플롭 여러 개를 연결을 해서 이것을 레지스터라고 하고 이 데이터 저장과 전송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카운터는 세는 거예요. 카운터. 왜 이제 여러분들 버스 타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이제 한 명씩 몇 명 타나 하잖아요. 아, 이 버스는 30명 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두 명, 세 명. 이게 카운터거든. 예. 그래서 요거는 시퀀스의 생성과 타이밍 제어에 활용이 되고 상태 머신, 스테이트. 그래서 입력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되는 이런 이제 그 스테이트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 설계 방법론은 효율적인 설계를 위해서 논리 게이트 수를 최소화하고요. 이 HDL 언어로 코드를 작성하고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우리 멀티심은 게이트 단위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어떤 언어로 여기를 이제 그 만들어 회로를 만드는, 이래서 이제 디지털 시스템 설계. 그래서 왜 그 저기 전투기 이렇게 뚜껑 열었더니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칩 하나로 다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논리 회로의 응용을 보시면 우선 통신 시스템, 디지털 통신, 또 아날로그 통신 있어야 되고 디지털 신호 처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어 시스템과 자동화 및 로봇공학 이런 데도 디지털 회로가 될 거고, 그다음에 소비자 전자제품 스마트 기기를 설계하고요. 컴퓨터 아키텍처, CPU와 메모리 시스템. 이 디지털 회로가 가장 집대성된 것이 이 컴퓨터 아키텍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디지털 논리가 모든 현대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되는데, 컴퓨터부터 스마트폰, 자율주행까지 뭐 다 들어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최신 트렌드는 뭐냐? 양적 컴퓨팅. 이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이진 논리를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양적 컴퓨팅에 대해서 연구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게 저전력이에요. 이게 전력을 많이 쓰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효율성이 중대해지겠다. 이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전압이 작아야 되겠다. 전력을 조금 써야 되겠다 이거고, 배터리의 수명과 열 관리가 이제 핵심 과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AI 하드웨어, 인공지능 가속기가 발전하고 있다. 전용 칩이 머신러닝을 가속한다. 이제 하드웨어의 발전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하드웨어의 발전이 잠시 멈추고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갈 거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로 간 게 이제 AI, 인공지능으로 들어갔고, 또 인공지능을 하려니 또 인공지능을 하는 하드웨어가 또 발전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노전자공학은 원자 수준의 회로가 연구되고, 어떤 점점 집적도가 넓혀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소자가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논리 게이트하고 불대수를 일단 마스터 하셔라. 안 하려고 하거든. 왜 얘기했잖아요. 귀찮아요. 언제 이거 하고 있냐. 그냥 갖다 쓰면 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라인 시뮬레이터로 실습해라. 이제 멀티sim 같은 거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시면 되고, 제가 보여드린 거는 평가판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이제 하실 분들은 정식 버전을 구입하셔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나 FPGA 키트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아두이노하고 이제 또 있는 게 저기 라즈베리 파이잖아요. 라즈베리 파이. 이 아두이노보다 라즈베리 파이가 훨씬 더 기능이 많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두이노는 기본으로 하시고, 이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공부를 하신다. 자, 심화학습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배우시고, 전문 분야를 선택해서 반도체, 인베디드, 하드웨어 설계 등 어떤 이런 전문성을 키우시라고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기까지 해서 제가 IT 융합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1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